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였던 1939년 10월, 한 통의 편지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이 편지에는 상대성 이론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적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라늄을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있었다. 이것은 곧 지금껏 보지 못한 강력한 폭탄이 제조될 가능성이 있다. 나치 히틀러가 이 폭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폭탄을 개발해야 한다. 즉, 이 편지는 나치 독일이 보유한 과학기술, 특히 핵무기가 전쟁에 악용될 것을 걱정해 미국에 알리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8년 나치 독일에서 벌어진 한 실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 단위인 줄만 알았던 원자가 쪼개지며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라늄 원자였는데요. 이 우라늄 원자에 중성자가 충돌하면 원자가 분열되고, 분열된 우라늄 원자에서 또다시 중성자가 나오면서 분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이제껏 보지 못한 거대한 폭발력을 지닌 폭탄도 제조할 수 있겠다라는 섬뜩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라늄 원자의 발견은 곧바로 암암리의 저명한 물리학자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하여 전쟁 준비를 거의 끝마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 정복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독일인들은 이미 히틀러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열정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만약 히틀러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다면 히틀러는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끔찍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합국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도 결코 그 위협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나치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의 대통령에게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아인슈타인이 지지 서명을 하여 루즈벨트에게 보냈습니다. 이 당시 히틀러는 독일의 저명한 학자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내쫓거나 그들의 저서를 쓰레기처럼 불태웠는데, 아인슈타인 또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박해로 인해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가 가장 아꼈던 여동생 마야에게 쓴 자필 편지를 보면 미넨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아내에게 쓴 편지에는 히틀러의 광기 때문에 내 삶도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죠. 참고로 히틀러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두려움, 당시 아인슈타인이 느꼈던 감정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의 자필 편지는 2019년 경매로 1억 5천만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마침내 우려했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작성한 편지는 1939년 10월 11일 백악관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심각성을 곧바로 인식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나치보다 먼저 폭탄을 개발해야 했기에 당대 최고의 저명한 학자들을 비밀리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라 불린 에드워드 텔러, 리처드 파인만, 존 폰 노이만, 그리고 독일이 점령한 덴마크에서 간신히 탈출한 양자역학의 거물 닐스 보어 등 당대 최고의 두뇌들이 핵폭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원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에 진주만을 기습하자 루스벨트는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2차 대전에 참전을 결정하고 원자폭탄 개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S1 위원회를 긴급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빠른 속도로 극비리에 진행하라 지시하죠. 이 전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는 미 육군 레슬리 그로브스 준장이 맡게 됩니다. 그로브스는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개발의 총책임자로 노벨상 수상자였던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렌스를 점찍었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실력은 물론 통솔력과 조직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에 그로브스는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를 연구개발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은 대체자원 개발이었으며, 미국은 공식 이름 대신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12월 18일 S1 위원회는 처음으로 폭탄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맨해튼 프로젝트는 오펜하이머의 책임하에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에 새로 만들어진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극비리의 핵무기의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두 종류의 핵폭탄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우라늄을 활용한 폭탄과 플루토늄을 활용한 폭탄입니다. 먼저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 연구는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자폭탄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우라늄은 보통 235와 238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라늄의 99%는 238이 차지하고 있고 235는 0.7%에 불과합니다. 이 중 우라늄 235가 핵폭탄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라늄이 어떻게 핵폭탄에 사용되는 걸까요? 우라늄 235 원자에게 인위적으로 중성자 하나를 강하게 쏴주면 핵이 분열되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열되면서 나온 중성자들이 또 다른 핵을 분열시키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폭탄을 만들었는데, 농축 우라늄 2개와 중성자를 일렬로 배열해 화약을 터뜨려 순식간에 이 3개가 부딪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가 부딪히는 순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하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탄생한 폭탄이 바로 리틀보이입니다. 문제는 우라늄 235는 0.7%라는 매우 적은 비율로 존재하고, 함께 붙어있는 235와 238 두 종류를 분리하기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라늄 235를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물리학자들은 흔하게 존재하는 우라늄 238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라늄 238을 원자로에 집어넣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으로 손쉽게 변환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천연 우라늄으로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물리학자들은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또 다른 핵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235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폭발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기존의 우라늄 235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식의 폭발이었다면 플루토늄은 반대로 안쪽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내폭형 방식이었습니다. 플루토늄과 중성자를 가운데에 배치한 후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모이게끔 감손 우라늄과 알루미늄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겉에 플라스틱 폭약을 둘러쌌는데 폭약이 터지는 순간 바깥으로 나갈 에너지가 내부로 엄청난 압축을 하면서 플루토늄이 폭발 가능한 임계치에 도달, 연쇄 반응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폭탄이 가제트와 펜맨입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성과는 플라스틱 폭약을 개발한 것입니다. 폭발 렌즈라고도 불리는 이 구형 장치가 앞서 설명했듯이 내부로 폭발을 발생시키는 장치인데요. 렌즈 조각을 모두 합치면 균일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컴퓨터급 암기 천재로 불리는 폰 노이만이 개발하였으며 그는 폭발의 최적화된 모양과 배열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축구공 모양의 20면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릴리 호닉, 플로이 아그네스, 우젠슝, 조한 힌튼, 엘리자베스 그레이브스, 마리아 고퍼트 메이어 등 수많은 여성 물리학자도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여성 물리학자들은 단순 작업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핵폭탄 제조 과정이 구체화될수록 맨해튼 프로젝트의 규모는 더욱더 커졌으며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장비와 부지, 시설이 필요했기에 미국은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구소를 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의 효율성을 올려 기술 개발이 빠르게 되도록 하였죠. 또한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면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한 것이죠. 미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해 갔으며 영국과 캐나다로부터 비밀리에 지원을 받으며 핵폭탄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로브스가 필요한 제만사항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제조 연구를 이끌면서 둘은 좋은 관계로 환상의 콤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45년 4월 뜻밖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프로젝트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미국은 절차에 따라 당시 부통령직을 수행하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 트루먼은 전쟁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으로부터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는 최고 기밀 사항 중 하나였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군사 인사들만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이 부통령 시절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고 있더라도 그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핵폭탄 연구가 시작된 지 약 2년이 흐른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는 최초의 핵폭탄 실험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2차 대전도 독일의 패배로 확실시 되어갔습니다. 미국이 실험을 2달 앞둔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부인 에바 브라운과 지하 벙커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40시간 만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나치 독일은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추축국에서 남은 국가는 일본뿐. 연합국은 일본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은 이미 전력을 모두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 요구를 묵살했고 미국은 승리를 굳히기 위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서둘러 감행합니다. 그렇게 그해 7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실험이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서 이뤄집니다. 이 역사상 최초의 핵실험 이름은 트리니티 실험이었으며 사용된 폭탄의 이름은 가제트였습니다. 1945년 7월 13일 실험용 플루토늄 폭탄 가제트가 30m 첨탑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실험 방식은 내폭형 방식이었으며 핵폭탄을 둘러싼 폭축 렌즈에 온갖 기폭 장치가 얽혀 있었죠. 그리고 16일 새벽 5시 29분 천재 물리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빛, 굉장한 폭발력, 뜨거운 열기, 인류 최초의 핵폭발은 하늘의 섬광을 만들어냈고 12km 상공까지 버섯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폭발에 뉴멕시코주에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돌았지만 정부는 공군기지에 있던 탄약 창고가 폭발한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폭발 위력에 대비해 대략 30km 반경 밖에서 선글라스를 쓴 채 폭발을 지켜봤는데 이마저도 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등진 채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처드 파인만은 자동차 안에서 폭발을 정면으로 바라봤으며 덕분에 유일하게 최초의 핵폭발을 육안으로 관찰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죠. 3년간 이 한순간을 위해 뛰어온 과학자들, 후에 오펜하이머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날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자 몇몇 사람들은 기뻐했고 몇몇 사람들은 슬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나는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가 떠올랐다.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폭발한 가제트의 위력은 가히 한 도시를 집어삼키만 했습니다. 이 트리니티 실험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파괴적인 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브스 총책임자는 목표위원회를 구성해 오펜하이머, 존 폰 노이만, 로버트 윌슨, 데이비드 데니슨, 윌리엄 페니 등 프로젝트의 장교들과 물리학자 총 7명을 선출해 일본 주요 도시 중 후보지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선택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우선 일본의 중요한 대도시 중 하나여야 하며 지름이 4.8km보다 커야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아직까지 공격을 받지 않은 도시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표적 선정에 심리적인 부분 또한 크게 고려했는데 일본이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것과 핵폭탄이라는 무기가 국제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그 위력이 충분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목표위원회는 조건에 맞는 5개의 표정을 지명했습니다. 일본 최대 군수공장 중 하나인 고쿠라, 항구 및 산업 중심지이자 주요 군사지점이었던 히로시마, 항공기 제조와 전기장비 및 정유공장의 도심 요코하마,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과 정유공장을 포함한 산업시설이 있는 항구 니가타, 그리고 주요 공업 중심지인 교토였습니다. 1945년 5월 초 우라늄 235를 이용한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폭탄에는 64kg의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있었고 구조물로 인한 폭탄의 전체 무게는 4,400kg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의 목표는 히로시마였으며 날짜는 8월 6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리틀보이를 실은 B-29 폭격기가 티니언 섬에서 이륙하였습니다. 조종사는 폴 티베츠 대령이었죠. 일본의 레이더는 일본 남부로 향하는 미군 항공기의 접근을 탐지해 곳곳에 경보가 발령되지만 폭격기는 히로시마 상공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9분 폴 티베츠 대령이 계획대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이 목표 지점까지 떨어지는 데는 약 44초가 걸렸으며 폭탄이 떨어진 순간 눈부신 섬광, 굉장한 소리와 함께 화염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미국이 계획한 조준 지점은 히로시마의 아이오이 교였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리틀보이는 심화병원 바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폭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즉사했고 무너지는 건물과 빠르게 퍼지는 화염 폭풍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온도는 약 4000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몇 초 만에 소멸시킬 정도로 엄청난 온도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것이 열과 압력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을 방출한다는 것이었죠.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 히로시마 건물의 69%가 파괴되었고 약 6만 6천 명이 사망, 6만 9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히로시마 인구의 약 25%가 사망한 것이었으며 생존자 중 수만 명이 방사능 질환으로 몇 달 안에 사망하였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미국은 새로운 무기 사용을 발표했고 일본의 포츠담 선언의 조건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도시가 비슷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다음 날인 8월 7일 일본의 해군 참모총장 도요다 소이무 제독은 앞으로 더 많은 파괴가 있겠지만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남은 공격을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미국은 곧바로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목표는 일본 최대 군수공장 단지 고쿠라였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지고 불과 3일 뒤 찰스 스위니 조종사가 이끄는 B-29 폭격기가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을 싣고 주요 목표 도시 고쿠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쿠라에 구름이 많이 껴 정확한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자 대체 지역인 나가사키로 이동했습니다. 11시 01분 6.4kg의 플루토늄이 담긴 펜맨 폭탄이 산업도시에 투하되었습니다. 폭탄은 약 47초 후 미쓰비시 우라카미 어뢰 제작 공장 사이에 떨어져 최소 4만 5천 명이 사망했고 6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나가사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어 일본에 대한 추가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브스는 8월 19일에 또 다른 펜맨 원자폭탄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으며 9월에 3개, 10월에 3개가 더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폭탄을 투하하려고 준비 중인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가 연합군 측의 무조건 항복에 동의하는 내용을 일본 전역에 방송했으며 후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투입 인원 총 14만 명, 당시 가치로 하나 약 40조 원에 투자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실험을 이끈 오펜하이머는 곧바로 세계적인 깜짝 스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나치 독일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진행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정도의 인력과 대규모 공장 부지, 뛰어난 인력들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미국밖에 없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즉 미국이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핵폭탄 투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키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본은 전쟁을 지속할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굳이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항복이 임박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어코 자신의 손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이유에는 국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거의 다 꺾어놓은 일본 본토에 소련이 뛰어들어 일본을 공격하고 전쟁을 종결지었다면 지난 4년 동안 겪은 미국의 고난과 희생을 소련이 가져가는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후 세계 질서에서 소련의 위신과 영향력을 크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핵폭탄 투하는 미국의 힘과 권위를 전 세계에 과시해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의 존재는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억제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 중에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는 어마무시한 폭탄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전후 핵무기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지지하기도 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통해 프로젝트 입안을 건의한 아인슈타인 또한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태도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오펜하이머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고 일본 항복 3일 뒤 헨리 스팀슨 전쟁부 장관에게 핵무기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10월에는 트루먼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오펜하이머는 창백한 얼굴로 대통령 각하, 제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길고 어색한 침묵 끝에 트루먼은 그에게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죠. 오펜하이머가 떠난 후 트루먼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젠장, 그는 나만큼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았어라며 오펜하이머를 다시는 만나기 싫어했고 그 이후 트루먼과 오펜하이머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인 냉전에 접어들었을 때 미국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려 하자 오펜하이머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49년 소련이 미국의 뒤를 이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뛰어들자 미국은 큰 위기감에 봉착했습니다. 소련이 불과 4년 만에 미국을 따라잡은 것인데 소련이 너무나 빠르게 핵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당시 프로젝트 인원 중에서 스파이가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오펜하이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었죠. 때문에 그는 각종 청문회에 불려나갔고 후에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명예가 모두 실추된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원자력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연구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과학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1967년 후두암에 걸려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핵개발 정보를 소련에 넘긴 진짜 스파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였으며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플루토늄 무기의 내파 장치와 설계, 임계 질량, 폭탄의 구성 요소와 치수 등의 핵심 정보를 통째로 소련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핵심 기밀 정보를 얻은 소련은 미국의 원자폭탄 설계를 효과적으로 모방하여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2014년 제니퍼 글렌홀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작성됐던 수백 쪽의 문서를 공개하며 오펜하이머에 대한 편견과 불공정의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확인했으며 스파이 혐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공산당 스파이라는 누명을 약 68년 만에 벗게 되었는데요. 이미 세상을 등진 과학자에게 68년 만의 명예 회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취소하며 오펜하이머의 스파이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탄생한 핵폭탄은 거대한 전쟁을 단번에 종결시키는 무기이자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을 가져온 파괴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핵무기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